양희원형의 환경과 경제 15번째 시간입니다. 양희원형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밖에 날씨 겁나게 춥죠. 예, 추워요. 예. 오늘 우리 아이 졸업식이었는데 아, 꽃다발을 든 손이 얼어. 고등학생? 대학생? 아니요. 중학생? 이제 중학교 졸업. 그러시구나. 아직 어리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아, 이렇게 추울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추운데 그때 온도를 보니까 영하 11도인가. 바람 불면 거의 체감 온도가 거의 영하 20도. 20도 이렇게. 네, 20도까지 내려갔죠. 야, 오신데 춥던가요? 네, 많이 추워요. 막 네. 눈도 막 내리고 막 그렇습니다. 눈보라가 쳐서 마치 북극이 우리나라에 재현된 것 같이. 그러니까요. 네. 그 이야기 따로 이따 해보시고 네. 안부 물어본 거예요. 네. 추위를 뚫고 네. 오시느라 네. 고생 네. 많으셨다고. 이번에 보니까 아까도 그 김민석 최고도 이야기를 네. 하던데 윤석열의 대국민 사기극. 그러니까. 항상 동해에는 석유가 날 예상이 항상 정권마다 있었지만 네, 그렇죠. 가능성이 없으니까 손을 안 대고 있던 거를 갑자기 윤석열이 대통령 돼가지고 뭐 도어 스태핑 하네 뭐 하네 하는데 국정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한 게 1호 국정 브리핑이었죠. 대통령이 대우한 지금 거래. 나서서. 네. 그런데 우리도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네. 석유가 나올 수는 있다. 근데 석유를 파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1억인데 들어가면 거기서 나오는 석유가 10,000원 치면 팔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업성을 따져야 되는데 근데 산업부에서 나온 게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확한 용어는 경제성이 아니라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채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 시추하는데 테스트 상황을 시추하는데도 한 번 뚫는데 얼마라고요? 1,000억 원이에요. 1,000억 원. 1,000억 원이 들어가는데 본격적으로 이걸 시추를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사실 5번의 테스트 시추를 하겠다고 했던 건데 5,000억을 사전적으로 쓰고 그리고 다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기 위해서 제대로 된 시추를 하고 돈이 엄청나게 깨지는 거죠. 근데 그게 제대로 나올 건지 이 사업성이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경제성을 따지면 훨씬 더 최악이에요. 그렇네요. 왜냐하면 경제성에는 부수적인 부작용에 대한 비용을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기후변화 비용 이런 걸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에서 낸 것도 있고 지금 해외에서도 보험회사에서 수십조 수백조 원의 손해가 생길 것 같다.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화석연료를 캐가지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들까지 계산하면 경제성은 그거는 경제성이고 지금 산업부에서 말한 거는 경제성은 빼고라도 이런 부작용 비용을 빼더라도 사업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업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건 그전 정부에서 이미 다 확인되어 왔던 거죠. 이때 윤석열이가 그거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석유공사가 뭐 해도 뭐 대가 말까 하는 이야기를 지지율은 최악이었고 그때가 지지율이 최악이고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으쌰으쌰 해가지고 야 이거 발표해야 되겠다 가로챈 거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보수지 특히 대구 경북에 있는 언론들 완전 산유국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냐. 그동안에도 그쪽에서는 석유나 가스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몇 번 시도해보다가 포기한 이유가 사업성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럼 새롭게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그 새로운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 근거라고 낸 사람이 호주에 있는 1인 기업 호주가 아니라 어디였죠? 1인 기업 그 사람이 한 얘기만 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이쪽 관련한 전문 기업은 이 사업성이 없다고 타당성 없다고 다 포기하고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를 그 1인 기업이 한 말 그거 하나만 믿고 도대체 그 사람한테 돈을 얼마나 줬을까 이런 걱정이 앞설 정도로 그게 유일한 근거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냥 들러리로 내세워서 시간을 많이 끄는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들러리로 내세워서 한번 지지를 올려보려고 사업성이 희박한 거 알면서도 지른 게 아닐까라는 의심. 그러니까 그 아브레이유한테 액트지오 아브레이유한테 맞아, 아브레이유. 40억 정도의 컨설팅비를 주고 이 사람 나중에 잠적했다는 소문 덜하고 이번에 한 번 파는데 1,000억 들어갔거든요. 1,040억 정도를 그냥 날린 거죠. 1,000억이면은 태양광 한 500메가와트, 700메가와트 할 수 있는 돈이에요. 네? 그 돈 가지고 그거 말고도 딴 데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 돈을 이런 식으로 쉽게 날리고 자기 정치적인 문제 해결하는 용으로 썼다는 게 너무
속상하죠. 국민 예산을 그런 식으로 썼다는 게. 야 진짜. 근데 여기는 또 계엄과도 연관했어요. 음. 어제 윤석열 경제수석이 나와가지고 네네. 야당 예산 깎았다. 네, 근데 그렇지. 대왕고래 예산 깎았다. 그때 90몇 % 깎았다고. 거기에 빡쳤다. 예. 그러니까 이 사기극을 위해서 눈치를 챘죠 민주당은. 근데 국회는 사실 이걸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근거 없는 데다가 그렇게 돈을 쓰는 거는 막아야 되는 게 국회 역할 아닙니까? 네. 이때 나왔던 게 505억인가 예산 올라온 거를 거의 대부분 깎았더라고요. 한 490 몇 억. 그 나머지 남겨놨던 게 정말 시추해도 되는 건지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번 해봐라.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죠. 나라 돈 국민 세금을 그렇게 함부로 몇백억씩 이렇게 쓰지 마라라고 경고한 건데 그게 계엄의 이유가 되면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네? 한두 가지예요. 또 그때 이런 의혹도 있었어요. 주가 조작. 네네네. 맞아요. 대통령이 나서면 갑자기 심리가 그렇잖아요. 야 이거 뭐가 있나 보다. 주식시장에서 급증했죠. 관련 주가가. 그 미리 준비하고 있던 세력들이 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차차 밝혀지겠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역점 사업이었던 석유 수출, 원전 수주. 얼마 전에 체코 원전 사실상 베스팅하우스에 다 넘겨준 거고 결국 우리가 수출했다고 우리가 따왔다고 했지만 핵심적인 건 다 베스팅하우스 로얄티부터 시작해서 주유기기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현지 노동자 현지 기업 쓰고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이런 형태가 되는 체코 원전 수주 얘기하더니 이번에 슬로베니아인가 그쪽에서 원전 추가를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수원은 입찰하지 않겠다, 들어가지 않겠다, 그 경쟁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마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다 넘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거에 별로 관심 없는 중동 정도 말고는 우리가 갈 데가 없어진 형태가 된 거고. 네. 근데 중동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워낙에 값싸게 킬로와트 시당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전기요금 제일 싼 120원, 130원인데 중동에서는 태양광이 킬로와트 시당 10원이면 만들 수 있거든.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굳이 원전까지 가겠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처럼 핵기술을 가지고 핵무기 그 자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나라가 아니면 원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할 가능성이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유럽 거 포기되면서 뭐 유럽 시장 70개 날아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세계 원자력 협회에서 되게 부풀리기로 한 거거든요. 실제로 70개 시장이기도 어렵지만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재 상황이다.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위정자가 국민을 속이는 행위. 물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누구한테 속임을 당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속일 의도를 갖고 뭐 지지율 한번 올려보자. 국정 동력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예산 깎았다고 국민의힘이 막 사과하라고 난리 났었거든요. 어제 저는 그 헌법재판소 증인 경제수석 나와서 네.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주의 깊게 본 게 뭐냐면요. 도대체 윤석열은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듣고 계엄을 했을까. 왜냐하면 예산 깎인 거에 대해서 대한고를 프로젝트 말고는 원전 예산은 하나도 깎은 게 없잖아요. 네. 전 민주당이 그걸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였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어쨌든 근데 그때 그 이후에 기자회견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원전 예산 깎아가지고 계엄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냐? 그래서 경제수석한테 한 얘기가 국회에서 예산 삭감한 거를 경제수석 말고 누구 보고하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대통령실 내에서 체계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수석은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고. 근데 윤석열은 그걸 주장을 하면서 계엄을 또 얘기하거든요. 대한고래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정보를 얻는 걸까? 자기의 수석이나 자신을 뒷받침하는 그 많은 그 공무원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어디서 얘기를 듣고 일을 하는 걸고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걸까? 저는 어제 그걸 보고 한편으로는 되게 놀랐어요. 본인은 완벽하다고 느낄지 모르죠. 자기가 바보라고 느끼면 대통령 하겠어요. 내가 똑똑한 사람인 거지. 그래도 수석이나 밑에 있는 사람이 어쨌든 보고하는 걸 기반으로 뭘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또 천공과도 연관이 되는 사업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산유국 된다고 난리 쳤었거든요. 예. 아, 그러니까 이게 따로 뭐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비선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 체계 안에 시스템 안에 있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연설문이 수정이 된다거나 이런 비선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 때문에 탄핵을 당했는데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비선에 의해서 움직였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나중에 실체가 드러나겠지만 뭐 계엄의 이유도 그렇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부터 시작해서 그 이유 근거 보고 체계 국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걸 정말 완벽하게 무너뜨린 사람이 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민석 최고도 그런 얘기 비슷하게 했는데 사과가 없는 정권이잖아요. 사과할 수도 있거든요.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뭐 검찰 수사권으로 막 다 때려 막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계엄을 하면서 내란을 일으키면서 그 이유를 야당이 이런 예산값 같다고. 이게 무슨 후한무치한 세력입니까 이게? 사실은 본인이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우리나라 군대가 그런 식으로 함부로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 텐데 그것도 못하니까 네. 계엄조차도 실패하는 사실 친위 쿠데타를 실패한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네. 얼마나 준비 못하고 얼마나 무능하면 친위 쿠데타조차도 제대로 못하는지 2시간 맞아요. 천하에 끝나버렸는지 그것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친위 쿠데타가 실패하는 경우 드물어요. 거의 없죠. 왜냐하면 거의 다 없죠.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도 못하는 걸 보면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무능하긴 듭니다. 합니다. 예. 그 지각해가지고 계엄도 30분 늦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 진짜 한심해요. 자 근데 아까 오시면서 날씨가 추웠단 말이에요. 예, 그냥 예. 추운 게 아니라 입춘이 이미 지났어요. 날씨가 지금 영하 2, 3도도 아니고 영하 최근에 10도. 서울은 10도 밑으로까지 내려가고. 예, 낮이 돼도 영하 뭐 8, 9도 이렇더라고요. 네, 네. 해가 떠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후 변화에 사실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네, 날씨가 그렇죠. 바뀌었다가 아니라 음. 기후가 위기다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LA 산불이 와 어마어마한 피해를 남기고 지금 그렇죠. 한 달 진화가 내내 됐어요. 탔어요. 한 달 내내. 한 달 내내 타서 지난 1월 31일에 겨우 다 꺼졌다, 다 진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거는 어떻게 보면 저렇게 불이 나면 있잖아요. 예, 예. 지역을 맛보는 거예요. 끔찍하죠. 불구덩이를 예, 다 그렇죠. 맛보고 내가 네. 살던 그 좋은 집들이 다 타버려요. 폭삭 주저앉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누군가에 의해서 방화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저렇게 타버리는 거는 기후가 너무 건조해서 그런 거죠 지금. 그렇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우기로 이제 비가 와야 되는 시기에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그러면 약간의 실화 가지고도 전체가 다 타버리는 거고 도저히 그 진화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버리는 그런 기후 변화의 재앙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예. 전 세계적으로 역대급으로 큰 불이 난 건데요. 여기가 또 부자들 마을이 많이 타버렸기 때문에 더 각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몇백 조 뭐 네. 추산이 아직 안 될 거예요 아마. 지금 보험회사 이것 때문에 망하는데 여러 군데 생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네. 안 할 수도 없고 네. 해줘야 되는 건데. 보험료도 많이 올라가겠죠 네. 이제. 자 근데 이상 기후라고 하는 건 음. 평년 기온이라는 게 있고 해왔던 그런 게 있는데 음. 처음 보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난 여름이 어마어마하게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잠깐 이상한 날씨가 생긴다 하는 거하고 기후가 바뀐다는 거는 어떻게 비교하냐면 네. 아 내가 오늘 좀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내 성격이 바뀌는 거하고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가 바뀌는 거는 아예 전반적인 날씨 패턴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비가 오는 데에서 비가 안 오고 건조해진다거나 아니면 건조해진 데가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거나 예년에 없던 그 태풍이 온다거나 눈이 갑자기 폭설이 내린다거나 그리고 지금 2월달 2월 4일이면 입춘이라서 이제 따뜻해지는 시기가 오는 건데 이게 북극 한파가 내려온다거나 이런 일들이 잠깐의 날씨 변동 기상이변이 아니라 기후로 자리 잡아버리는 형태가 되는 네. 거죠. 지금 이번 북극 한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름에는 상상도 못하게 덥고 너무 덥죠. 예. 그러다가 겨울 되니까 보통 이제 온난화 그러면 그 트럼프가 하는 말이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온난화 그러면 겨울이 따뜻해져야 되는데 왜 춥냐? 춥냐? 예. 사실은 그게 잘못됐다는 그러니까 건데 그걸 모르는 것 트럼프가 같아요. 약간 윤석열하고 좀 비슷한 네. 부분이 근데 그 트럼프는 좀 자신의 이익에 앞서서 장사꾼 기질이 좀 있는 반면에 근데 공부를 하려고 그러다가 안 하려고 어떨 때는 또 하는 게 이번에 왜 그린란드하고 파나마 운하 자기 걸로 만들겠다 네. 했잖아요. 그 둘 다 기후 변화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린란드 왜 눈독 들이는 줄 아세요? 다 녹아서 그렇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대서양 태평양 지나가려면 파나마나 지나거나 남아메리카로 지나가거나 뭐 길들이 다 이렇게 복잡해요. 돌아가는 길들이. 근데 북극 항로를 가면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북극 항로가 열리는 이유가 뭐냐면 북극에 빙하가 녹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린란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린란드 얘기하면서는 기후변화를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인정하고. 기후변화를 인정했다고 인식 못하면 못하고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다시 올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네. 기후 변화가 됐다는 얘기는 다시 그러니까 기상 이변이 생겨서 잠깐 녹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후 변화가 생기면 이제 그린란드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항로는 영구적인 항로가 돼 버리는 거죠. 잠깐 녹아서 이렇게 이상 기후 이상 기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후니까 성격이 바뀐 것처럼 그러면 그 항로는 안정적인 항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 러시아 쪽으로 가는 길이 그냥 뚫려버리는 거죠. 그 넓은 큰 네, 바다를 그러니까요. 지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중요한 전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린란드를 사버리겠다고 지금 데마크한테 협박하고 있잖아요. 그 트럼프하고 윤석열 비슷한 점이 뭐냐면은 네. 트럼프는 기후 위기는 없다라는 음모론자고 윤석열은 부정선거 음모론자고. 뭐 좀 트럼프도 비슷해요. 부정선거 음모론자였잖아요. 그렇긴 네. 하지. 네.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되는 거에 있어서는 네. 또 그런 걸 인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건데, 근데 이 트럼프가 처음에는 지구 온난하면은 따뜻해야지 왜 겨울에 더 추워 이렇게 얘기한 거를 말씀을 좀 드리면, 예. 그러니까 지구의 바다의 흐름 그리고 공기의 흐름이 굉장히 복잡하게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따뜻하다고 다 따뜻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번에 왜 우리가 이렇게 추워지냐. 그거는 북극을 둘러싸고 있는 제트기류, 꼭 허리 벨트처럼 이렇게 제트기류가 뱅뱅뱅뱅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서풍으로 굉장히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그게 벨트 같은 거예요. 허리 벨트처럼. 네. 그러면 북극의 찬 기온을 북극에 가둬두는 거죠. 그 위에다. 북위 60도부터 그 위에 그 북극까지. 그 찬 기온을 제트기류가 편서풍으로 돌면서, 왜 편서풍이냐면 지구가 그렇죠. 돌잖아요. 이렇게 도니까 바람이 적도 위에서 또는 60도에서 데워진 바람이 올라가잖아요. 데워지면 공기가 올라간다고요. 네. 올라가다가 위에 찬 공기 만나면 다시 떨어지거든요. 네. 떨어질 때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자전을 하니까 떨어질 때 이렇게 슉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트기류야. 그게 아마 저 미국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LA 갈 때 네네. 갈 때 걸리는 시간 올 한 때 걸리는 10시간. 시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갈 때 한 10시간, 11시간이면 되는데 올 때는 13시간, 14시간 걸리죠. 바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바람을 거꾸로 이렇게 해서 와야 되니까. 근데 그 제트기류가 강력하게 있는 이유는 저 그림처럼 북극 쪽은 차가우니까 공기가 이렇게 밑으로 어떻게 보면 압축되어 있고 그 따뜻한 쪽은 더우니까 팽창되어 있고, 그러면 둘의 압력 차이가 크니까 빠르게 이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전을 하니까 옆으로 이렇게 샥 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벨트를 두른 듯이 그렇죠. 제트기류가 찬 공기가 못 내려오게 되는 건데, 근데 북극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진 거야. 예년보다. 그러면 이 기압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바람이 약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허리 벨트가 느슨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지가 흘러내려. 그러니까 북극의 한기가 중위도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왜 그 저 그래프나 이렇게 지도를 보면 차가운 공기가 어떤 경우는 한반도만 내려와 있는 그러니까 경우가 그게 오늘 같은 날씨예요. 벨트가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눈보라치고 막 그런 게 이게 중위도의 겨울이 아니라 북극의 겨울이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보기에는 야 이렇게 추워 죽겠는데 무슨 기후위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공기의 흐름이 이제 데워지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 거다인 건데, 더 무서운 거는 영화 투마로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원인이 된 해류의 흐름이 바뀌어져 버리면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위도가 높은 유럽이 지중해성 기후로 따뜻했는데 거기가 다 얼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해류의 흐름이 바뀌어버리면. 그게 이제 앞으로 더 걱정인 거고, 그 경계 온도가 1.5도씨에서 2도씨 그 이상 넘어가 버리면 그 해류 흐름과 지금 공기의 흐름도 이렇게 부서지고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정말 최악의 기후 위기가 올 거다. 그런 재난이 올 거다. 이런 경고를 과학자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그 제가 본 자료에 보니까 그 과학자들이 계산해낸 거 지구 온도 1.5도 올라가는 건 원자폭탄 4,000개가 터져 있는 늘 하시는 얘기 그 에너지 그게
에너지인 거죠. 네. 그만큼 그렇죠. 태양으로부터 더 많은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는 똑같은데 지구 안에서 그 에너지가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으니까 그 에너지가 말하는 그 핵무기 터지는 그 에너지만큼이나 된다. 그러니 그 많은 큰 바다를 엄청나게 바다가 크잖아요. 그 바다 전체를 데워서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증발되는 게 더 많아지니까 구름이 더 커지고 더 큰 태풍이 오고 더 큰 바람이 불고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에서 계속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딸내미 졸업식 가서 그 생각했다. 미안하죠.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땡기는 게 있잖아요. 10년 전의 예상과 5년 전의 예상과 1년 전의 예상이 다 달라져 갖고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다. 네,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 1년에는 1.5도씨 이상 올라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지금 되게 춥지만 이게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따뜻해진다는 건 태양과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 또 갑자기 더워지는 거예요. 막 아마 올해는 40도 찍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 네, 그리고 39도까지 찍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3월만 돼도 아마 반팔 입는 사람 생길걸요. 반팔. 걱정이네 진짜. 3월 달 되면서 갑자기 3월 말 뭐 이렇게 4월 되면서부터 갑자기 더워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야, 근데 여기서 저 건설업 이야기 잠깐 하셔야 되는 건데. 네, 왜 그 얘기를 제가 집어넣었냐면 이렇게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극도로 덥고 열대야로 고생하고 그러니까 거의 40도까지 영상 육박하는데 겨울에는 북극 한파가 내려올 정도로 영하 20도까지 고민을 해야 되고 이 온도 차이가 60도잖아요. 그 60도의 온도 차이를 견디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그린 건축이 훨씬 더 각광을 받을 거다. 이게 저는 새로운 건설 경기를 붐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들죠. 그러니까 새해 들어서 58곳의 종합건설업체가 폐업 신고를 했고 작년에는 역대 최고로 641곳이 폐업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건설 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회로 만들자. 그러면 그린 건축, 그린 리모델링, 뭐 재생에너지도 늘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원전은 뭐 20, 30개밖에 안 되고 석탄 발전 많이 해봤자 60개밖에 안 되고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는 100만 개, 200만 개, 나중에 500만 개, 600만 개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뭐 1년에 10만 개, 20만 개씩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건설 경기인 거예요. 특히나 해상풍력이나 유성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풍력은 굉장히 큰 토목 건설 사업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물도 제대로 짓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하거나 그리고 히트펌프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스나 화석연료 쓰지 않고 전기를 가지고 히트펌프로 열 차이를 이용해서 난방하고 냉방하는 그런 기술이 도입이 되고 하면은 저는 건설에 관련한 오히려 경기가 새로운 방향으로 더 살아날 수 있다. 그게 기후위기 시대에 그럼요. 우리의 새로운 경제적 기회다. 그러려면은 정부가 정책을 그쪽으로 써야 돼요. 예산도 그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R&D도 그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 규제도 만들어야 되고 지원도 하고 규제도 만들고 관련 연구도 하고 그러면 그쪽이 시장이 확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유럽의 나라들이 재생에너지로도 새로운 국내 내수 경기를 이렇게 세웠지만 사실은 건물 에너지 효율 쪽 하면서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거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만드는 거랑 좀 약간 다른 게 동네의 그 건설업자들이라든지 집 수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또 좋은 일자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일자리가 그래서 될 수 환경 있고. 경제다. 그렇죠. 이 방송 제목이에요. 환경과 경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또 새로 교육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지원책을 만들어주고 하는 게 되게 섬세한 예. 정책 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게 새로운 전 이재명 정부가 되면 그런 정책으로 돼서 우리가 새로운 내수 경제를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현 정부한테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석유캐가지고 탄소야 발생하든지 말든지. 그건 너무나 간단한 아유, 얘기고 예산만 쓰는 거고 사실은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석유 시차고 원전 짓고 다 사기 당했어 지금 이 사람아. 예산만 들어가 예산만 시장도 별로 없는데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제 한번 바꿔볼게요. 네. 빨리 가겠습니다. 할 게 많아 지금. 네, 이건 네. 거의 인강 수준이기 때문에. 자 딥시크 열풍. 저는 엄청 놀랐어요. 그 딥시크 네. 열풍이 네. 원전 주가를 하락시켰다. 이게 무슨 그러니까 얘기예요? 그게 신기하죠.
이 지난 새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원전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전력 수요라는 게 그렇게 부풀려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기술은 효율성 때문에 효율성 때문에 전력 소비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말씀 딱 드린 지 그 다음 주에 딥시크가 나온 거예요. 근데 딥시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일 큰 게 뭐냐면 저성능 칩으로 하웨이 칩을 다 했다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한 게 아니라 전기를 적게 먹는다는 거죠 일단. 우선은 그렇죠. 근데 제일 먼저 얘기할 거는 그러니까 엔비디아 고성능 칩이 아니라 하웨이 저성능 칩을 가지고 그 챗 GPT의 그 고성능 AI가 있어요. 그게 이제 GPT-5.1이라고 하는 건데 얘보다 어떤 점에서는 더 성능이 좋은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걸 만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로. 근데 전기는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가성비의 짱인 게 나온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딥시크도 엔비디아처럼 똑같은 돈이 들고 똑같이 전기를 먹으면은 상관없을 텐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딥시크가 AI 열풍을 만약에 끌어가 버리면 전기가 좀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앞으로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더 적게 들어가는 AI가 나오겠죠. 네,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얘네들이 소스를 다 오픈해 버렸거든요.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그 기술적인 모든 내용들 우리가 어떻게 훈련받았고 어떤 과정을 했고 어떤 함수를 썼고 그 모든 거를 다 공개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다 따라서 하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을 이렇게 정말 한 대 친 게 우리 챗 GPT 만든 업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더라? 오픈 AI예요. 오픈 AI. 네. 그러니까 이름이 오픈 AI야. 왜 작년에 우리 작년이야 지난주에 삼성 뭐 SK 전부 다 회장들이 막 영접했던 사람 우리나라에 온 사람 있잖아요. 샘 알트만이라고. 되게 젊은 사람이에요. 동성애자의 채식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그 오픈 AI 그러니까 이 챗 GPT를 만든 기업의 CEO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왔는데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인가 30대 후반인가 되게 젊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대기업 회장들이 다 영접했잖아요. 근데 이 오픈 AI를 누구랑 같이 만들었냐면 일론 머스크랑 같이 만들었거든요. 처음 만들 때 구글이나 이런 빅테크들이 AI 만들어서 다 독점하고 그렇게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오픈 소스로 기술을 다 개발하면서 인류에 기여하는 기업을 만들자 하고 공동 창업을 한 게 오픈 AI인데 이 사람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숨겨버렸어. 클로즈드 AI가 되어버렸어요. 클로즈드. 근데 그걸 가지고 여기 딥시크의 량몬펑인가 이 사람도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걸 가져와서 더 좋은 더 저성능의 화웨이 칩으로 더 좋은 기술을 선보이면서 그 내용을 다 까발린 거 전부 다 얼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중소기업의 한 업체는 벌써 그거 가져와 가지고 이거 만들었어요. 딥시크에 버금가는 AI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완전 대중화가 돼버린 거죠. 근데 완전 대중화가 되는 이 과정에서 근데 경유 소비는 절반 이하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열풍이 불기 딥시크 이전에 야, 전기 많이 먹을 거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반도체 공장하고 전기하고 원전을 막 엮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보다 훨씬 전기를 적게 먹는 게 나와버렸는데 성능은 비슷해. 성능이 어떤 데는 더 좋아요. 더 좋기도 하고. 네. 분야별로.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딥시크하고 챗 GPT 그 5원은 한 달에 $20씩 돈을 내야 돼요. 네. 그런 건데 이거랑 시켜보고 서로 비교해보는 그 유튜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딥시크가 어떤 데는 훨씬 더 구현을 잘하는 거야. 더 잘 찾고 추론 능력까지 있으면서. 근데 그렇게 싸고 개발비도 10분의 1밖에 안 들었대요. 개발비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 사람들 200명의 그 직원들이 엄청난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이 사장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중국 자체적으로 다 하게 된 거예요. 시진핑이 그러잖아요. 이런 기업 우리나라에 수천 개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걸 오픈소스로 다 개방하니까 사실은 그러면 박사과정 받은 사람이나 이런 친구들도 웬만큼 코딩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세상이 온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의 혁신이 중요한 거고 이 뒤에는 중국 정부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지원과 경쟁과 이런 걸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혁신적인 기업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좀 나라가 정상화가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다 그러고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거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쫓아가는데 왜 우리는 이걸 지금 못하는 그러면서 작년에는 R&D 수조 원 R&D 예산까지 깎여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 박사 과정에 있던 친구들이 차라리 유학 가는 게 낫다 그러고 다 떠나버리고 그 연구 현장에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너무 속이 쓰리더라고요. 지금 환경 AI님께서는 예. 폭주하고 계신데 예. 걸어야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어요. 그래, 네. 환경 AI.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원전에 구실이 됐던 AI의 전기 먹는 하마 이 건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나라가 빨리 정상화돼야지 우리가 제대로 좀 갈 수 있다. 이 변화의 시대에. 바로 보려고 그러는데 예. 우리 스텝이 못 따라가는 게 있어서 그 다음 거는 그 기사예요. 딥시크에 의한 뭐 이제 막 어떤 추격에 에너지 기업들이 휘말리면서 핵 주식이 폭락했다는 기사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좀 원전이 좀 필요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뭐 AI네 뭐네 해가지고 원전 더 지어야 된다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핵 폐기물은 어쩔 거냐 이게 이제 칼럼이에요. 그다음에 네네. 나오는 미국에서 게. 그런 칼럼이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시대에 어떤 것도 못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윤석열 있으면 안 돼요. 뭐 저 내란을 떠나가지고 좀 심한 거고 따라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려고 한 게 그러니까 지난주도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BYD 비아디 그러니까 전기차. 예, 그러니까 BYD 건물 뭐 그 광고 어마어마하게 돼요. 뭐 배운다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그 약간 비하의 느낌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중국이 이제 뭐 반값도 안 되는 전기차를 내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어쩔 거냐 그 이야기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연구소들 랭킹이요, 세계 랭킹. 네이처 인덱스에 제가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1위부터 이제 수십 위까지 다 순위를 매긴 건데 1위가 하버드가 아니라 중국 과학원이에요. 중국 과학원. 차이니즈 아카데미. 예. 그러니까 중국 과학원. 저게 아마 정부 연구소일 겁니다. 이게 1위예요. 2위가 하버드. 네. 3위도 중국, 4위도 중국, 5위도 중국, 6위도 중국, 7위는 막스 플랑크 소사이어티. 그리고 8위도 중국, 9위도 중국, 10위도 중국. 야. 다 중국이야. 서울대 50위. 서울대는 50위. 나 그러니까 우리 빨리 정신 좀 차리고 뭘 제대로 좀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정말 중국의 굴기에 우리가 포지션을 정말 잘해야겠다. 뭐 중국을 넘어서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변화하는 세계 질서 중에 우리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잘해야지 어쨌든 우리의 수출 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사회를 물려줄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의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첫 번째 시작은 어쨌든 태양광 굴기였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발전소의 2배 이상 되는 발전소를 1년에 태양광만으로 그거보다 더 많은 거를 중국에서 하기 시작한 거를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랬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전기차가 이렇게 스펙도 좋고 싼 거를 들여와? 그러면 그러더니 이번에 보니까 AI까지 저렇게 고성능의 저사양으로 그리고 전기도 안 먹고 국내 순수한 국내 과학자들로만 이게 가능하다는 게 저쪽에서 중국이 저렇게 치고 나갈 때 우리는 지금 윤석열 3년으로 까먹고 있으니까 박근혜 그러니까요. 5년, 이명박 5년 까먹은 것도 속이 쓰린데 이 변화의 시기에 따라잡는 게 아니라 사실 선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자원들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어쨌든 저는 재생에너지와 이 그린 리모델링과 이런 효율 산업과 이런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그쪽에 산업 부분에서의 역량이 굉장히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게 지난 우리가 선진국 된 것 중에 하나 ICT고 반도체 그렇죠. 이런 것들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의 정말 선견지명으로 뭐 광케이블, 광통신망 이렇게 뭐 인터넷이 쭉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한눈 팔면서 다른 거 하고 있으면 뒤처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지금 그 시기다 이런 거죠. 그렇잖아요. 그 그러니까 성과들이 지금 중국을 내고 있으니까. 지금 아마 전문가들이나 정치하는 사람 중에 해안이 있으면 AI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거 관심 많이 갖고 있죠. AI나 그린
그린 뉴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원전, 석유, 시추 이런 완전 구태 아이, 구산업에 진짜 거기에 세금 낭비를 하고 있으니 속이 안 터집니까? 그래서 한번 이야기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2024년 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성장했다. 그러니까 이게 2025년 새해가 되니까 작년 데이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프로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 일단 그 번역한 음. 기사의 제목입니다. 번역이에요, 번역. 역사상 가장 빠른 에너지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 국제 태양 에너지 협회에서 이제 나온 저 자료인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저 그래프요. 네. 저 빨간색이 지금 2024년? 네. 그러니까 21년, 22년, 23, 24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4개 연도를 태양광, 풍력, 수력, 뉴클리어, 핵. 그다음에 나머지 등등. 얻어가 이제 가스, 석탄 이런 거겠죠. 근데 뉴클리어 핵은 거의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윤석열은 지금 맨 앞에 태양, 솔라 바람. PV라고 돼 있는 여기라고 네.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착시 현상인데 유럽이 일부가 원전을 쓰고 있으니까 선진국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뭔 소리야 이런 거잖아요. 저기 그럼 그래프 한번 보세요. 맨 왼쪽 그래프 네 가지가 2021년부터 24년까지 태양광 성장한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속도도 어마어마하죠. 금액의 단위도 그렇고. 네. 저게 이제 발전 용량인데요. 2024년 한 해만 550기가와트, 550기가와트의 새로운 태양광이 설치가 된 겁니다. 저건 누적이 아니라 다 신규예요, 신규. 신규로 저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윤석열이 알고나 있을까요? 네. 참 그다음 그래프는 여기 이제 태양광과 뭐 풍력, 이거는 이제 원자력 뭐 이런 것들을 쭉 비교해 본 거거든요. 총량 비교인데요. 네.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전소는 석탄이에요. 네. 그 까만색이죠. 콜. 석탄. 네, 콜이 네. 석탄이죠. 그 다음에가 가스. 네. 저 빨간색 가스. 그 다음에 파란색이 수력. 네. 그다음 분홍색, 진분홍색이 원자력. 그리고 연두색이 풍력. 노란색이 태양광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만 해도 전체 총량 비교를 하면 석탄이 막강하게 많고 원전도 4위예요. 4위. 4위로 많은 편이에요. 근데 변화를 한번 보세요. 변화. 석탄이 올라가다가 이제 떨어지고 있죠. 가스도 서서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행인 건 더 빠른 속도로 떨어져야 되지만 어쨌든 화석 연료가 줄어들고 있다. 여전히 막강하게 많지만. 근데 수력도 정체되고 있죠. 그리고 뉴클리어도 보면 정체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치고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노란색과 연두색이 치고 올라와서 2025년에는 이제 예상을 하는 게 똑같아질 거고 더 많아질 거다. 태양광만 봐도 원전과 같아지고 풍력 하나만 네. 봐도 원전과 같아지고 아까 저기 앞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는 아까 거죠. 처음 해봤던 그 그래프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렇죠. 이건 계속 누적이니까. 성장을 했던 것을 누적으로 해놓은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원전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원전은 정체하다가 저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재생에너지가 저 시커먼 석탄을 어쨌든 바꿔낼 거다. 대체하는 힘이 될 거다. 그러니 얼마나 시장이 크겠습니까? 자, 그 그러면 시장. 폴란드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폴란드 짚은 이유는 아시죠? 네. 왜냐하면 체코하고 폴란드 둘 다 원전에 눈독을 우리나라가. 많이 들였죠. 네. MOU 맺었지만 지금까지 소식이 없고 2022년 가을에 MOU 맺은 건데. 폴란드 왜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실 안 할 거면서. 근데 그러니까 폴란드가 석탄이 90%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석탄의 나라였죠. 근데 그 석탄 90%였던 폴란드가 지금 2000 몇 년이죠? 2000년이죠. 2000년. 그러니까 24년 만에 95%의 석탄이 54%로 줄어든 거예요. 많이 줄었죠. 예, 여전히 많지만. 근데 재생에너지가 제로였어요. 제로. 2000년에. 제로가 24%로 올라갔어요. 진짜네. 제로가. 근데 우리는 2000년에도 한 3, 4%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10%. 2000년이면은 김대중 대통령 때. 네, 그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김대중 노무현 때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반짝 5년 지나고 나서 이명박 정부 때 완전히 눌러버렸잖아요. 재생에너지를. 그래서 성장을 못하고 박근혜 또 눌려갖고 성장 못하고 문재인 정부 때 좀 성장한다고 올라왔다가 지금 윤석열 때 다시 눌려버리고. 그러니까 폴란드 같은 맞죠, 나라도 맞죠. 0에서 24로 성장하는 동안에
예? 우리나라가 아직 10%도 안 되고 있는 게 이게 그러니 재생에너지 우선 정책을 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죠. 원전이니 석탄이니 다른 얘기할 틈에 재생에너지 우선 정책을 펴야 돼요. 그래서 예. 윤석열이 아리백도 아니고 CF 나는 광고 찍는 줄 알았어. 네. CF100. CF100은 없는 캠페인입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얘기한 거지 그 캠페인 자체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 음. CF 할 때 C가 카본이잖아요. 네, 탄소, 네, 그렇죠. 탄소. 네, 예, 카본 프리. 탄소가 없다. 무탄소 에너지. 원전은 그걸 원전 말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탄소를 안 내니까 원전도 끼워주자. 아리백만 아리백 상처받은 것 같아요. 그때 대선 토론회 할 때. 그러니까 뭐 아리백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네, 몰라도 되지만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기업들이 수십 개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리백의 그 캠페인에 참여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국제 무역 질서에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나라에서 하는 규제면은 나라 대 나라로 협상이라도 가능하지. 이 아리백은 민간이 하는 캠페인이에요. 민간이 하는 캠페인에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너무나 강력한 압박으로 지금 존재하는 건데 이 아리백에 원전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원전이 안 들어가니까 원전 들어가는 CF100을 새로 만든 거죠. 근데 CF2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CF2 협약 24-7이라고 돼 있거든요. 24하고 이제 이거 뭐 슬래시인가요? 슬래시하고 7 CF2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마치 CF100 캠페인인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사기네. 그렇죠. 그리고 알고 있다면 그거를 사기죠. 저는 알고 했을 거라는 생각이 높은데 왜냐하면 아니 대통령실에 있는 그 많은 관료들이 그걸 보고를 안 했을까? 그거 안 하면은 공동으로 윤 대통령 엿먹인 거죠. 근데 윤석열은 모든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아닙니까? 자칭 모르는 게 없는 사람. 네, 24/7 CF2라는 건 뭐냐면 제가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왜 실제 이 한 나라의 실질적인 발전량 하루의 그래프예요. 하루. 그러니까 0시부터 그다음 0시까지. 그러니까 초록색 연두색이 뭐냐면 태양광이에요. 네. 그리고 그다음이 풍력이고 제가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잠깐만요. 네. 거기서 보이시죠? 네. 네, 다시 열어볼게요. 그러니까 그린 녹색. 네, 녹색이 재생. 태양광. 아. 재생에너지? 예. 그게 다 재생에너지구나. 네. 네, 다 재생이고.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가스. 오렌지색이 천연가스. 네. 그다음이 라지 하이드로. 그러니까 대수력. 네. 네. 그다음에 석탄이죠. 네. 그리고 밑에 벨트처럼 딱 보여 있는 게 있죠. 예. 벨트. 얘가 원자력이에요. 얘는 변화가 없네요. 네, 변화할 수가 없죠. 변화하면은 원전 안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핵연료 봉에 균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력 조절을 하려면 핵분열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핵분열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제어봉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이 모든 거에서 원전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출력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딱딱하게 일정량만 늘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특히나 낮에 태양광에 빛이 좋으면 생산량이 확 늘어나잖아요. 확 늘어나니까 다른 발전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줄이다 못해가지고 남거나 수출하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전기요금, 전기를 오히려 가져가시면 돈 줄게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전력 수급이죠. 전력 수급의 현황이 저런 거예요. 근데 보통 아리백을 얘기할 때는 저 시간과 상관없이 총량으로 내가 재생에너지를 100메가와트시를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100메가와트시에 재생에너지를 그냥 내가 구매하면은 아리백이 다 달성되는 거예요. 근데 24/7이라는 거는 24시간. 저기 보이는 그래프 전체의 시간 7일, 일주일 내내 재생에너지가 항상적으로 상시적으로 공급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게 24/7 CF2예요. 그러려면 원전도 일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리백을 달성을 하고 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총량이 아니라 항상 매 시간마다 일주일 내내 상시적으로
무탄소 에너지로 가겠다라는 거죠. 이러려면은 그러면 제가 그 다음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비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저거 이제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까 똑같은 그래프인데 재생에너지 생산량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저 노란색이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그다음에 바이오, 뭐 지열 이런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태양광만 낮에 많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햇빛이 있으니까. 근데 풍력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태양광만 많아. 근데 그게 양쪽 옆에는 비어 있어요. 저 비어 있는 부분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낮에 태양광을 더 많이 하고 풍력을 더 많이 하면 저 위에 파란색 줄로 된 실선이 우리의 수요거든요. 전기가 정도 필요해. 필요한데 낮에는 충분해. 근데 그 옆에는 모자라. 그럼 낮에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한 다음에 옆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렇네. 그러면 그게 저장 장치의 역할인 거예요. 배터리의 역할, 양수발전소의 역할. 제가 예전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 아주 깊은 수직 갱도를 석탄 옛날 갱도를 가지고 다시 이용을 해서 전기가 남아돌 때 아주 무거운 추를 끌어올려요. 그런 다음에 전기가 필요할 때 이를 떨어뜨리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에너지가 많을 때 그걸로 뭔가 저장을 하는 거죠. 양수발전소처럼 물을 다시 끌어올려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배터리로 전기를 저장하거나 수소로 바꿔서 저장하거나 아니면 추를 끌어올려서 저장하거나 뜨거운 물로 저장하거나 그 저장한 걸 가지고 재생에너지가 생산이 안 될 때 그걸 채워주는 거죠. 그러려면 실시간으로 전기를 어떻게 쓰는지 디지털로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저장 기술도 발달해야 되고 그걸 서로 주고받는 에너지 고속도로도 잘 발달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대표님한테 설명하신 적 있죠? 그럼요. 지난 대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에너지 고속도로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 한번 가볼게요. 예. 시간 관계상. 요거는 좀 내용은 많은데 짧게 할게요. 네, 에너지 고속도로. 예.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전력망을 확충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일하신 건데 저는 지금 하나는 아쉽고 하나는 잘했다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11개의 법이나 지금 올라와 있대요. 근데 하나는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 왜 전력망을 확충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되냐. 그 전에 전원개발 촉진법이라고 그래서 송전망을 만들 때 모든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이미 있어요. 있는데도 왜 안 됐냐. 한국전력공사는 지금 발전 분야하고 송배전, 전력망, 송배전 전기를 실어날라야 하잖아요. 이 분야하고 전기를 판매하는 이 세 개 분야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는 다 민간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발전 자회사들을 우선으로 해주고 재생에너지 쪽은 잘 전력망을 안 깔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전력망 관련한 일명 에너지 고속도로법을 만들 때는 발전 자회사는 지금 분리가 되어 있으니 송배전 쪽하고 판매 쪽을 분리를 좀 하자. 그래야지 이게 망 중립성이 좀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망이 중립적이어야 돼요. 이게 내 회사만 잘 깔아주고 남의 회사는 안 깔아주고 뭐 누구 밑보이는 회사는 안 깔아주고 잘 보이는 회사는 깔아주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판매 쪽에 적자가 수십조가 났어요. 1년에.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송배전 쪽에 돈을 투자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이게 회계 분리를 해야 된다. 송배전 쪽하고 판매 쪽 서로 영향 안 미치게. 그리고 발전 쪽도 내 회사만 잘해주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도 잘해주려면 여기하고도 독립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전력망, 에너지 고속도로는 누구한테 다 열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아쉬운 점이고요. 하지만 잘한 거는 재생에너지를 우선 접속하겠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독일이 재생에너지 잘 된 게 우선 접속, 우선 구매, 그러니까 먼저 재생에너지를 사주고 먼저 접속시켜주고 일정하게 가격 보장해주고 그러면 누구나 사업을 하거든요. 정책만 바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법에 재생에너지를 우선 접속하는 법이 들어갔는데 국힘에서 못하게 그걸 막고 있어요. 야, 인간들 진짜. 근데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동안에는 정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내면 원전과 석탄발전소에 우선 접속하게 해줬어요. 우선 전력망을 깔고. 근데 재생에너지는 민간이 하니까 한전의 자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하고 원전하고 석탄은 한전 자회사들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재생에너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전력망 구해라.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 이 법을 바꿔서 재생에너지 쪽 우선 접속하게 해주고 그리고 회계 분리시켜가지고 송배전 쪽은 예산 투여해서라도 빨리 가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가야지 이 법이 제대로 의미가 있는 건데 한쪽은 아쉽고 한쪽은 잘한 것 같고 근데 국힘이 막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때도 그랬고 총선 때도 그랬고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 연이하고 있어요. 고속도로가 잘 깔려야만 이게 다 연결이 돼서 누구나 재생에너지로 돈 벌 수 있는 사회가 되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송전망이잖아요. 송배전망. 근데 그게 송전과 배전망 전체. 왜 철로를 깔아놓고 KTX만 쓰는 게 아니라 회사 하나 만들어갖고 SRT도 같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웃기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한전은 나중에 그 한국 수력 원자력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대표할 만한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지금. 한전이 이제 포지션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발전과 송배전과 판매를 전부 다 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멕시코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원전 석탄 위주로 할 때는 국가에 의해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독점된 이런 큰 공룡 같은 회사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크고 작은 재생에너지, 아주 대기업이 하는 재생에너지, 작은 마을 기업이 하는 재생에너지, 개인이 하는 재생에너지가 다양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판매회사도 발전회사도 다 다양하게 수백, 수천 개 심지어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려면은 얘네들이 잘 융통이 되게 하는 송배전망은 어때야 되냐? 잘 깔아져 있어야 되고 잘 운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중립적이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 그래서 제가 이 송배전망을 차라리 국가가 사자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소위 말하면 이 전신주에다가 전기 옮기는 거 물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겠지만 우리 미래 할머니들만큼 막 형광등 불 켜지고 뭐 거기 또 원전을 섞고는 나르는 그 원전 거잖아요. 때문에 치려고는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은 보통 결국은 그 인프라를 깐 건 국가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가 그걸 책임지고 고속도로 박정희의 고속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의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게 국가의 역할인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의 광통신망 그것도 도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광통신망, 박정희의 고속도로처럼 이재명 대표가 국가의 역할, 인프라를 깔아 놓으면 그리고 제도를 혁신시켜서 재생에너지 우리 경차 우대해 주듯이 전기차 우대해 주듯이 재생에너지를 우대를 맞습니다. 해주면 그러면 누구나 다 돈만 있으면 이것만큼 좋은 사업이 어디 있어요? 정책만 바뀌면 돼요. 그러면 태양광 그냥 100kW 하잖아요. 400평에 1년에 1,000만 원씩 돈이 그냥 생겨. 그러니까 도시에서 청년들이 이제 고향 내려가가지고 이제 전기 장사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기왕 기촌할 때 어떤 군의 지자체에서 뭐라 그랬냐면 택지 100평 주고 100kW 태양광 주고 그럼 택지 100평 주면은 자기 집 지어 살 수 있고 태양광 100kW 주면은 1년에 1,000만 원 돈 기본소득 들어오고 그게 그래서 햇빛 연금, 네. 햇빛 농사하는 기본소득이 되는 거다. 자,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런데 윤석열이는 태양광을 악마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뭐 중국산 어쩌고저쩌고 엊그저께 또 그런 짓 했죠. 근데 문제는요. 윤석열이 만약에 진짜 보수 세력이고 어디 경제 관념이 있다 그러면 2030년까지 에너지 시장 규모를 한번 볼게요. 아, 어마어마하죠. 저거 한번 보세요. 원전은 아예 사라지고 있는 것. 원전은 것이고. 연간 50조라니까. 50조. 연간 50조 비교. 보이긴 보이잖아. 밑에 조그맣게 보이긴 보였잖아요. 아까 볼 때. 그래서 천조 시장 얘기한 게 뭐냐면 그게 20년 해서 천조인 거예요. 20년 해서 1년이 아니라. 근데 재생에너지는 하나만 천조가 아니래. 그러니까 2030년까지니까 5년이잖아요. 해상 풍력이 1,750조, 육상 5년 풍력이 동안. 3,600조, 태양광 3,800조. 엄청나죠. 아니 이런데 왜 이 이걸 시장을 왜 이걸 안 하고 원전을 해? 그러니까 왜 이거를 중국이 다 먹게 내버려 두냐고. 예? 중국이 다 먹게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세계 경쟁력 있는 나라가 미국도 아니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중국과 어깨를 겨뤄서 경쟁력 있는 유일한 부분이 태양광, 풍력 이런 쪽이라니까요. 아이고 참 답답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어떤 특정한 이익을 갖고 있는 집단의 로비가 먹히면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안 틀면서 여기는 악마화 시키고 그 기득권 그들 몇몇 집단을 유해주면서 사실은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 뭐 제가 원전 핵 폐기물이나 안전성 문제, 원전 사고 위험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저걸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수출도 잘 되고 시장도 크고 그러면은 할 말이 별로 없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원전의 국제시장, 국내도 도대체 어디다 건설을 할 거야? 어디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 비중도
단위 면적당 제일 높고 핵폐기 물량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고 이런 나라 어디다가 원전을 할 건지. 저기 서초구에 저 아크로비스타라고 아파트 있는데 그쪽에 하나 지을까요? 거기서 사고 나면 서울시 전체 다 다 문제 죽죠? 생겨요. 아. 그렇죠. 못 짓지 바다가 없어가지고 또. 에이, 그 한강물 끌어다 쓸 수 있는데 그러면 한강 오염되고 네.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도 방사능 폐기물 나옵니다. 자 의원님 음. 10개 자시고 아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예. 더 듣고자 할 때 방송을 끊어야 돼. 아, 네 그렇군요. 그래 다음 방송을 예. 사람들이 더 들어와. 예. 오늘 알람이 안 나간 것 같은데. 예. 자, 그 어쨌든 뒤에 할 재밌네요. 얘기들이 좀 더 근데 다 속상한 얘기고 그 중에 하나만 이제 확실히 좋은 얘기가 윤석열의 그 많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성장세가 여전히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수출액은 역대 최대다. 네. 예, 거의 자, 8조예요, 8조. 자, 이런 연간 재생에너지 그러니까요. 수출과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 다 합치면 8조가 넘어요. 만약에 네.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음. 정부가 밀어주면은 얼마나 빨리 발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하겠죠. 한국 사람들 똑똑하니까 빨리 빠르게 윤석열 잘할 정권 겁니다.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자 궁금하신 분들은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의원님 네. 2주 후에 봬요. 고맙습니다. 네, 뒤에 남은 네. 것부터 해서 다음 네. 주에 뵐게요. 그렇죠. 네. 네, 고맙습니다. 예.